베이루트의 한 금융기관 본관 홀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곳에 있는 목적은 예금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손에 꽉 쥔 채 서 있습니다. 은행원은 강화 유리 뒤에서 당신을 주시합니다. 당신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사실상 당신은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요구하는 자금은 명백히 당신의 것입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3년 동안 이 건물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동생은 악성 질환과 싸우고 있습니다. 필요한 의료 시술에는 $3,000의 비용이 듭니다. 이 계좌에 $3,00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은행의 주장은 이 달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방화장치를 들고 온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의 자본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강도 장면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레바논의 평범한 화요일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화요일은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공인들이 중동의 스위스라고 칭송했던 한 국가가 세계은행이 15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금융 붕괴 중 하나로 지목한 사태를 어떻게 초래했는지 설명합니다. 이 경제 붕괴의 심각성은 아르헨티나의 금융 문제마저 사소한 회계 불일치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레바논에 국유화된 폰지 사기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1997년입니다. 레바논은 15년간의 장기 내전에서 막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는 대대적인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건설 부문의 저명한 억만장자였던 라피크 하리리가 총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략적 구상을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레바논을 핵심적인 지역 금융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12월 레바논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리라를 미국 달러에 정확히 157.5대 1의 비율로 공식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근사치가 아닌 정확히 157.5라는 수치였습니다. 이 조치는 2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통화 고정은 복잡한 금융공학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예금 수익률을 제공했습니다. 5%, 7%, 심지어 10%까지 말입니다. 단순히 미국 달러를 계좌에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8만 명에 달하는 레바논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에게는 베이루트의 자본을 예치하고 그 가치 상승을 지켜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투자에는 안정감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는 부유함의 환상을 조장했습니다. 레바논이 과거의 위상을 되찾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본 유입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으며 해외 송금액은 매년 60억에서 70억 달러에 달하며 꾸준히 유입되었습니다. 걸프 지역의 부유한 투자자들은 베이루트에 상당한 부동산을 사들였고 그 결과 국가의 은행 부문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건설 크레인이 곳곳에 솟아 있었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고급 주택 단지가 들어섰으며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이 입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레바논을 급성장하는 경제적 성공 사례로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생산 능력은 사실상 전무하여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산업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고 이는 국가가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이 연간 적자는 150억 달러로 치솟았는데 이는 유입되는 자본보다 매년 150억 달러가 더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은 관광 수입, 투기성 부동산 투자, 해외 거주자 송금,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 국고로의 지속적인 자본 주입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공부채는 1993년 GDP의 59%에서 2009년에는 경악스러운 180%로 급증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레바논 금융기관으로부터 꾸준히 대출을 확보했고 이 기관들은 인위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동시에 중앙은행은 2016년까지 10%의 이자율을 유지했는데 이는 국가 경제가 전혀 성장하지 않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금리는 외화 예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시행 그다. 이는 본질적으로 정교한 폰지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융구조의 운영 가능성은 새로운 미국 달러 유동성의 끊임없는 유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자본은 기존 예금에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부족을 메우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신규 자본이 계속 유입되는 한 안정의 외관은 유지되었고 시스템적인 기만은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레바논 상업은행 주식의 상당 부분인 40%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의 소유였는데 이들은 1990년 이후 역대 행정부와 깊이 얽혀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정치 지도부 사이의 경계를 사실상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행위자들은 기존 체제를 영속화할 모든 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근본적인 결함을 시정할 동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993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리아드 살라메에게 주목합니다. 30년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살라메는 수년간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으며 레바논 통화 안정화의 영리한 설계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유로머니지는 그에게 올해의 중앙은행 총재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어 보였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국가의 부를 체계적으로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살라메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유령 회사인 포리 어소시에이츠 리미티드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를 이용하여 그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은행에서 3억 3,300만 달러를 스위스 HSBC에 있는 포리의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했습니다. 그 수법은 중앙은행이 실행하는 각 거래의 최대 0.35%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 명목의 지불을 포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포리 어소시에이츠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유령 운영, 즉 불법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정교한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이후 약 3억 2,600만 달러가 포리의 HSBC 계좌를 거쳐갔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이 자금 중 2억 4,800만 달러는 이후 리아드의 형제인 라자 살람의 명의의 계좌로 전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금액 중 추가로 2,700만 달러가 라자의 명의로 된 레바논의 5개 은행에 분산 지급되었고 개인 경비로 명백히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 경비라는 분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횡령 자금은 스위스, 파나마, 미국, 영국의 복잡한 계좌망을 통해 세탁되었고 파리, 뉴욕, 독일의 부동산에도 투자되었습니다. 레바논 중앙은행과 예금자대 그리고 시스템을 믿었던 평범한 레바논 국민들에게서 훔친 돈으로 호화 부동산이 매입되었습니다. 스위스 당국이 이 계획을 밝혀냈죠. 2028년 9월 살라메는 레바논에서 체포되어 4,200만 달러의 공금 횡령, 자금 세탁, 위조, 불법적인 부당 이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 5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했었죠. 독일은 2024년 8월 또 다른 수배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그는 2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기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계획이 폭로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리고 그가 조장한 붕괴로 수백만 명의 삶이 파괴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2023년 7월까지 중앙은행 총재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살라메의 개인적인 횡령은 그가 실행한 더 광범위한 금융공학에 비하면 거의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2016년부터 전통적인 예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살라메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으로부터 연 20%를 초과하는 극도로 높은 이자율로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고 이 자금을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초까지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240억 달러 이상을 예치했습니다. 2019년 중앙은행은 이러한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실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예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형적인 폰지 금융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나중에 레바논의 공공금융 시스템이 국가 자원을 체계적으로 탈취하기 위한 도구였으며 이를 폰지 금융으로 규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금융공학으로 인한 추정 손실은 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400억 달러가 중소예금자들로부터 은행 엘리트들에게로 이전되는 동안 살라메는 파리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었나요? 이제 이 음악이 마침내 어떻게 멈췄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019년 10월 17일 레바논 정부는 새로운 긴축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레바논 성인의 84%가 무료 통화와 메시징에 사용하던 보편적인 메시징 앱인 왓츠앱에 대한 과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으며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관리하지 못해 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나라에서 왓츠앱 세금은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십만 명의 레바논 국민들이 베이루트, 트리폴리, 시돈, 티르 등 전국 각지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사실 왓츠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 인프라 붕괴, 인플레이션, 실업, 그리고 통치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못한 정치 엘리트들의 근본적인 실패 등 모든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등장한 슬로건인 킬루니 킬룬, 즉 모두다는 종교 종파나 파벌에 관계없이 모든 정치 기득권층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레바논 정치는 수십 년간 종파적 노선을 따라 조직되어 왔지만 5개월 동안 레바논 시민들은 단일한 유권자 집단으로 결집했습니다. 지배계층에 대한 반대 의지로 뭉친 시위대들은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들의 깊은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고, 아버지들은 아내의 암 치료비를 댈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 불과 12일 만인 10월 29일, 아사드 하레리 총리는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임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안정 아래 이미 진행되고 있던 시스템의 붕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월 17일 이후 몇 주 동안 레바논 통화는 비공식 시장에서 가치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고정 환율의 내재된 취약성을 빠르게 간파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급격한 감소를 겪었습니다. 2018년 2월 정점에서 2019년 5월까지 75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금융자본이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고정 환율을 돌이킬 수 없이 무너뜨릴 전면적인 뱅크런을 막기 위해 레바논 금융기관들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나 공식적인 정부 승인도 없이 2019년 11월 1일 레바논 전역의 상업은행들은 일방적으로 다음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고객들이 달러 표시 예금에 접근하는 능력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전에 예금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보장받았던 예금주들은 갑작스럽게 거부당했습니다. 은행구문은 사실상 행정명령을 통해 자본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고객들의 자금을 압류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시에 중앙은행은 다중환율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거래 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부의 축적과 투기적 거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몇 주 만에 비공식 시장 환율은 달러당 1,600으로 치솟았고, 이는 공식 환율 157.5 대비 6%의 가치 하락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단지 초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레바논 담론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롤러, 은행 계좌에 갇혀 화면으로만 볼 수 있으며 실물 통화 가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디지털 달러를 의미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은 소유주가 접근할 수 없는 무형의 매체로 변모했습니다. 2020년 3월 9일, 레바논은 대외 국가 부채에 대한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을 겪었습니다. 12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도래했지만 정부는 상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채무 불이행은 더 광범위한 추세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징후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초부터 3월까지 레바논 은행기관들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던 국채 유로본드를 체계적으로 매각하여 이 자산들을 다음으로 이전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과 부실 자산 펀드의 말입니다. 약 3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가 현저히 할인된 가격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이 부실 매각은 레바논의 부채를 국가 경제 회복에 지속적인 관심이 없는 외부 채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가했습니다. 이들의 최우선 목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이로써 재정적 부담을 해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가하여 이후의 부채 구조 조정 노력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4달 뒤, 국가채무 불이행 이후 4달이 지난 2020년 8월 4일, 정확히 오후 6시 7분, 베이루트 항구에서 치명적인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2,750톤의 위산 암모늄이 6년 동안 12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적절한 안전 수칙도 없이 보관되다가 발화했습니다. 시설 내부의 연이은 대화재가 폭발을 촉발했고, 이는 TNT, 1,000킬로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으며, 이는 원자폭탄에 필적하는 위력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상공에서 발생한 폭발은 리히터 규모 3.3으로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며 시리아, 이스라엘, 키프로스 등 240km가 넘는 거리에 걸쳐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218명에 달했습니다. 7,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약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생긴 분화구는 직경 124m에 달했으며 깊이는 43m에 이르렀습니다. 10km 떨어진 주거 건물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3곳의 의료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추가로 3곳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500개의 병상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레바논이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싸움을 막 시작하려던 시점의 말입니다. 2. 폭발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6년 동안 위험하게 보관되어 왔습니다. 항만 당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긴급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저장시설에 폭발성 물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이어진 폭발로 1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전에 시민들의 은행 예금을 동결시킨 바 있었기에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휴가자적인 비상 대응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세계은행은 훗날 고의적인 침체, deliberate depression라고 명명했습니다. 레바논 국가는 주장컨대 엘리트 계층의 국부 사유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적절한 대응을 위한 어떠한 역량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이미 부분적으로 기능이 마비된 의료시설들은 급증하는 팬데믹 환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은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 수입 능력 붕괴, 그리고 심각한 연료 부족으로 특징 지어지는 심각한 금융위기와 맞물렸고 이 모든 것이 의료 시스템의 운영적 온전성을 총체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진정 전례 없는 상호 연결된 충격들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제 위기, 항만 폭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복합적인 영향은 잠재적으로 회복 가능했던 상황을 사실상 완전한 국가 붕괴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제 레바논 파운드의 궤적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이 국가 통화는 단순히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공식 환율은 2019년 내내 그리고 2020년까지도 미화 1달러당 15.75파운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시된 환율은 경제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암시장에서는 파운드 가치가 즉각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말 자본 통제가 시행된 지 불과 6주 만에 암시장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600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불과 6주 만에 통화 가치가 6% 하락했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이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환율은 급락하여 2020년 4월 달러당 3,000에서 2021년 3월에는 무려 14전까지 치솟았습니다. 2022년 초에는 환율이 30넌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여 파운드 가치를 90% 하락시켜 15,00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책정된 이 공식 환율은 시장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레바논 최고액권인 10만 파운드 지폐는 이제 겨우 1.1정 미국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레바논 통화는 구매력의 98%가 상실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경제 통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재산 몰수 행위였습니다. 레바논 금융기관들은 고객 예금을 사실상 동결하여 공정한 환율로 달러 인출을 막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달러 보유액을 시장 환율보다 훨씬 낮은 가치로 레바논 파운드로 전환하는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달러당 2,000파운드의 환율로 전환을 제안했지만 실제 시장 환율은 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환율로 강제된 전환은 자본 접근이 필요한 개인들의 예금 가치를 사실상 소멸시켰습니다. 2020년 중앙은행은 겉으로는 투명한 외환 거래 시설인 SCFA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계은행의 분석은 그 실제 기능이 특혜 환율을 아는 개인들에게 차익 거래 이익을 안겨주는 통로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유력 인사들은 시장보다 우월한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여 즉각적이고 위험 없는 이득을 얻었지만 일반 예금자들은 훨씬 불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플랫폼 출범 이후 발생한 차익, 거래 차익은 약 2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특권층 내부자와 금융기관으로의 직접적인 부의 이전을 의미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레바논 파운드 금액에 엄격한 물리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2025년 초 위기가 시작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출 제한은 계속되었으며 월 약 500달러 상당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연간 인출 한도는 계좌 개설일에 따라 5,100달러에서 6,800달러 사이였습니다. 최근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월별 한도는 훨씬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제한으로 인해 약 820억에서 93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된 예금이 정당한 소유주에게 접근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은 광범위한 경제적 파괴를 겪게 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레바논 파운드로 급여를 받는 최저임금 생활자들은 기술적으로 소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허덕였습니다. 명목상의 조정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에 완전히 불충분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급락했으며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 150%, 2022년에 171%, 2023년에 221%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4월 인플레이션은 무려 268%라는 충격적인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인플레이션율은 경이로운 5,500%를 넘어섰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구매력의 98%가 상실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동시에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민간 부문은 상당한 위축을 겪으며 노동력의 25%를 잃었습니다. 2020년에 이미 27%에 달했던 청년 실업률은 이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2029년 9월에서 10월 사이 위기가 시작된 지 5년이 넘은 시점에 거의 44만 명의 사람들이 레바논에서 시리아로 공식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한 29%는 레바논 시민이었으며 전개되는 경제적 재앙을 피해 피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은 단순히 경제적 위축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발전 노력을 사실상 되돌리는 심각한 탈근대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쇠퇴의 대표적인 예는 전력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9년 8월까지 국영 전력회사의 연료 비축량이 심각하게 고갈되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도는 국가가 공급하는 전력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24년까지 국영 전력 공급업체는 시민들에게 하루단 4시간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전력 공급의 심각한 실패는 비공식적인 민간 발전기 부문의 성장을 촉진했으며 이는 연간 약 3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여 국가 GDP의 14%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재정적 여력이 있는 부유한 가구와 상업기업들은 디젤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중적인 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부유한 가정은 전력 접근성을 유지한 반면 덜 부유한 가정은 거의 완전한 전력 박탈을 겪어야 했습니다. 급성장하는 이 민간 발전기 산업은 주로 정치적으로 뿌리 깊은 카르텔의 지배하에 있으며 이들은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악화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발전기들은 수입 연료에 의존하여 이미 고갈된 외환 보유고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고 심각한 대기 오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린피스는 이러한 환경 오염이 매년 수천 명의 레바논인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 것은 전력 부족이 연이어 광범위한 물 부족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수도 펌프의 정상적인 작동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전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야기합니다. 2022년 10월 레바논에서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콜레라 감염 사례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까지 확인된 사례는 666건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23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전염병은 2020년 항구 폭발로 인해
수도 인프라가 손상되고 전력 부족으로 인해 수처리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으며 빈곤 심화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적절한 수질과 위생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의료 시스템은 거의 완전한 체계적 붕괴를 겪었습니다. 2020년 8월 폭발로 인해 병원 3곳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십 곳의 다른 병원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1년까지 세계은행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은 외화저축을 가진 개인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가정들은 자녀의 생존을 위한 식량과 필수 의약품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했으며 이는 부모가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만성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필요한 재정 자원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앓는 아이들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교육 부문 또한 이와 유사한 쇠퇴를 겪었습니다. 교육기관들은 지속적인 연료 부족, 반복되는 정장, 그리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헐적인 폐쇄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와 행정직원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195,433명의 레바논 시민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초기 이탈 물결은 교육, 재정자원, 그리고 전문 기술을 가진 개인들로 불균형하게 구성되었는데 이는 국가 회복의 필수적인 인적 자본이었습니다.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특히 높은 이민 성향을 보였습니다. 설문조사 데이터는 젊은 레바논 시민들이 자국 내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심화되는 빈곤은 중산층의 체계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2021년까지 인구의 약 85주 90%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빈곤율은 2019년 약 30%에서 불과 18개월 만에 이처럼 경고적인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동시에 1인당 GDP는 2018년 약 8,000달러에서 2021년 말에는 3,000달러 미만으로 급락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국가 경제는 누적적으로 약 35치 40%의 위축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지난 175년간 전 세계적으로 관찰된 경제 위축 중 세 번째에서 10번째로 심각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사드 하리리 총리의 2019년 10월 29일 사임 이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그 임무는 실로 어려웠습니다. 그는 정부 구성을 위해 8개월 이상을 바쳤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 헤레리는 정계에서 은퇴하고 레바논을 떠나 아부다비로 향했습니다. 2022년 1월 헤레리는 자신의 정치 경력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완전한 퇴장은 레바논 수니파 이슬람 공동체에 합의된 리더십의 부재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국가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그 후 정치적 권력 공백은 현상 유지를 통해 이득을 얻는 여러 행위자들에 의해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현상 유지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자들이었습니다. 레바논의 종타 기반 권력 분담 시스템은 개혁에 대한 구조적인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공동체의 특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개혁안도 해당 파벌에 의해 거부될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상당 부분은 은행 부문의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부문의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제 주체들은 레바논의 개혁을 강요하기 위해 압력을 가했습니다. IMF와의 직원급 합의는 2022년에 체결되었으며 46개월에 걸쳐 약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직원급 합의가 체결된 지 수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도 정부는 필수적인 은행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IMF 프로그램은 아직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혁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모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채 재조정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은행 시스템이 예금자들에게 빚진 약 820억 달러의 동결된 예금이 추정됩니다. 세계은행은 2024년 8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한 레바논의 복구 및 재건 비용만 최소 11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기존의 붕괴로 인한 복구 필요성 외에도
어떠한 포괄적인 부채 재조정 과정도 레바논 정부, 중앙은행, 상업은행, 국제채권자 및 국내 예금자들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합의 도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복잡하고 삼중되는 협상구도입니다. 의미 있는 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속됩니다. 중앙은행의 재무제표는 계속해서 심각한 지급불능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상업은행들은 여전히 심각한 자본 부족 상태에 있으며 국가 재정 적자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은 깊이 뿌리박힌 문제로 남아있으며 국가 통화는 추가적인 가치 하락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레바논의 몰락을 유독 경악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비군사적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재앙은 전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침략도 자연재해도 이 위기를 촉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평온한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파괴에 필적하는 심각한 금융 붕괴를 겪었습니다. 중동의 스위스라는 위상에서 벗어나 필수 공공 서비스가 붕괴되고 통화 가치가 98% 하락했으며 인구의 80% 이상이 빈곤에 빠지는 상태로 그 궤적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몰락은 체계적인 금융비리, 만연한 부패, 그리고 중앙은행의 지시와 은행 관행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원받은 지속적인 폰지 사기 운영에 의해 조장되었습니다. 더욱이 정치권의 공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은행의 저축을 맡겼던 88만 명에 달하는 레바논 디아스포라 해외 거주자는 결국 자신들의 자산이 체계적으로 잠식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저축을 모아온 현지 시민들은 이후 자신들의 자본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했습니다. 동시에 레바논 파운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구매력의 심각한 침식을 겪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5%를 넘어서면서 젊은 세대는 국내에 머무르기보다 이민을 택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인재 유출을 촉발하여 향후 수십 년간 레바논의 흑복 잠재력을 저해할 것입니다. 가구들은 생계와 의료 중 하나를 혹은 자녀 교육과 주거 유지 중 하나를 우선시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익숙해졌습니다. 여성들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짊어져 고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공공 서비스가 붕괴되면서 무급 노동이 증가했습니다. 정치적 파급 효과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 이래로 레바논은 부분적으로는 풍부한 경제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고용과 엽관주의, 클라이언틀리즘을 통해 사회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내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붕괴는 이러한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자금 조달을 없애버렸고 이로써 종파 간 분쟁의 재발에 맞서는 중요한 완충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 잘못된 책임을 지게 되었고 비난의 주요 대상이자 때로는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기회가 없는 젊은이들은 점진적으로 급진화되거나 완전히 이민을 택했습니다. 가장 분통 터지는 측면을 강조하겠습니다. 3억 3,300만 달러를 횡령하고 40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계획을 조작했으며 30년 동안 폰지 사기를 지속했던 리아드 살람의 중앙은행 총재는 2023년 7월까지 재직했습니다. 사기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조사가 개시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는 2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법적 방어를 이어가며 안락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수백만 레바논 국민들이 그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복잡한 금융공학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금융 엘리트들은 엄격한 자본 통제를 강제하고 유로본드를 기회주의적인 벌처 펀드에 매각했으며 예금자들의 자산 접근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실질적인 책임도 교묘히 회피했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레바논의 금융 구조는 체계적인 정부 부패의 산물인 동시에 정치 기득권층 내부에 권력과 부를 집중시키는 핵심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봉기가 발발한 지 반세기 가까이 흘렀음에도 레바논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무력 분쟁 국가에서나 목격될 법한 수준의 일상적인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숙련된 전문 인력들은 대거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재앙에 책임이 있는 정치 및 금융 엘리트들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사적 이득을 위해 전용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조금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냉혹한 현실은 레바논이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설득력 있는 사례 연구라는 점입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정교한 금융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정치적 결정과 견고한 제도적 청렴성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진실을 말이죠. 레바논 은행 부문의 몰락은 단순히 외부 충격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앙은행 당국, 상업은행 경영진, 그리고 정치적 실세들이 체계적인 안정성보다 특정 부유층의 특권을 일관되게 우선시하며 내린 치밀하게 계산된 정책 결정들을 통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결과였습니다. 복잡한 금융공학을 통해 인위적인 금융 안정성이 유지되었으나 이는 끊임없이 증대되는 외국 자본 유입을 필수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자본 유입이 중단되는 순간 전체 시스템은 여지없이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취해진 조치들은 경제적 필연성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행권이 자신들의 실패로 인한 여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도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대중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레바논의 종파적 통치 구조가 지닌 근본적인 정치 경제, 정치 권력 내 은행의 뿌리 깊은 역할, 그리고 공공자산을 사적 이득으로 전용하는 체계적인 경로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대적인 개혁 이니셔티브가 부재하다면 레바논은 현재의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한 해가 흘러갈 때마다 궁극적인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며 성공적인 재건의 전망은 더욱 희미해질 뿐입니다. 레바논 국민들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누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생 저축을 폰지 사기의 미끼로 전락시킨 정부 이상의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횡령한 자금으로 호화로운 파리저택을 사들인 중앙은행 총재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한 그들은 건전한 통치의 근본 원칙보다 엘리트들의 특권 보호를 우선시했던 정치 기득권층 이상의 것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트들의 기관 사유화가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되고 부패가 만연하며 금융 시스템이 경제 현실과 괴리되고 정부가 통화 조작을 통해 조작된 안정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모든 국가에 있어 레바논의 비극은 잠재적인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다음 희생자는 어느 국가가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레바논 파운드를 휩쓸어 버렸듯이 좋아요 버튼을 사정없이 눌러주십시오. 아르헨티나의 경제 붕괴를 상세히 다룬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러한 파괴적인 청사진이 결코 레바논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 전개되는 서사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나요? 다음 편에서 여러분과 심도 깊은 소통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